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술에 취한 재벌 3세를 구했지만 그날 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뭘 쳐다봐요? 나 좀 도와줘요. 자업자득이죠. 그렇게 마시지 말았어야죠. 때로는 구원이 당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 그저 우연히 곁을 지나던 사람에게서 찾아온다. 20억 유로 가치의 거대 기업을 이끄는 강지우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그날 밤 함부르크에서 그녀는 통제력을 잃었다. 2명의 남자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으리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실수는 단 하나였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던 야간 택배기사 김민준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것. 그는 자신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구하는지 몰랐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 상상조차 못했다. 그리고 이 모든 습격을 계획한 그 남자는 자신의 복수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느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혹은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지우는 새벽 12시 30분에 호텔을 나섰다. 파티는 1시간 전에 끝났지만 그녀는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대화 때문에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이제야 호텔 계단에 서서 함부르크의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샴페인 2잔, 아니 3잔이었나. 머리가 살짝 어지러웠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다. 앱에는 7분 뒤 도착 예정이라고 표시되었다. 지우는 계단을 내려가 보도블록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으며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다.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일 오전 9시 미팅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답장을 입력하려던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검은 옷에 후드를 뒤집어 쓴 2 남자가 자신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다. 지우는 긴장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강지우 씨, 첫 번째 남자가 물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누구시죠? 남자들은 대답 없이 계속 다가왔다. 지우는 몸을 돌려뛰기 시작했다. 하이힐이 아스팔트 위를 또각거리며 울렸고 핸드백이 옆구리에 부딪혔다. 등 뒤의 발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등 뒤에서 뻗어나온 손이 어깨를 잡아채 그녀를 돌려세웠다. 2 번째 남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조용히 해. 첫 번째 남자가 말했다.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신속하게 끝낼 거니까. 지우는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핸드백을 휘둘렀지만 소용없었다. 첫 번째 남자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2 번째 남자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가렸다. 지우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공포가 목을 옥죄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이 그녀를 골목 어귀까지 거의 끌고 갔을 때 모퉁이에서 3 번째 남자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작업용 점퍼를 입었으며 등에는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그 광경을 쳐다보았다. 그 여자분, 놓아주시죠.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첫 번째 남자가 돌아보았다. 꺼져.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놓으라고 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반복해서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2 번째 남자가 지우를 놓고 낯선 남자에게 다가갔다. 말귀를 못 알아듣나 본데 지금 당장 꺼져. 낯선 남자는 물러서지 않고 그들과 지우 사이에 섰다. 안 갑니다. 첫 번째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2 번째 남자를 쳐다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재빨리 말없이 뒷걸음질 치더니 어두운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온몸을 떨며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한 걸음 내디디려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낯선 남자가 쓰러지는 그녀를 붙잡아 팔을 부축한 뒤 보도블록 위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괜찮으세요? 지우는 말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경찰이나 구급차를 부를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호흡이 천천히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낯선 남자가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았다.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방금 납치당할 뻔하셨습니다. 지우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평범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 검은 눈동자, 작업복, 흑투성이 운동화. 누구세요? 김민준입니다. 택배기사예요.
마지막 배달 마치고 돌아가다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가 속삭였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설 수 있겠어요. 지우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민준이 그녀의 팔꿈치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집이 어디세요?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주소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지럼증이 더 심해졌고 눈앞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못 가겠어요. 그녀는 속삭이더니 의식을 잃었다. 민주는 그녀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부르고 자신의 집 주소를 찍었다. 5분 뒤 차가 도착했다. 민주는 여자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히고 그 옆에 탔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저 여자분 괜찮으신가요? 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주소대로 가주세요. 그들은 말없이 달렸다. 민주는 여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값비싼 드레스, 보석, 잘 관리된 손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 분명했다. 택시는 낡은 5층짜리 빌라 앞에 멈췄다. 민주는 요금을 내고 여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그대로 안아 들었다. 그녀는 가벼웠다. 그는 3층까지 올라가 아파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를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며 구급차나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녀는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고 맥박도 정상이었다. 그저 잠든 것뿐이었다. 민주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식탁에 앉아 두 손에 머리를 묻었다. 피곤했다. 12시간 동안 이어진 근무였다. 다리는 욱신거리고 등은 쑤셨지만 지금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거실에는 방금 납치될 뻔한 낯선 여자가 누워 있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다 멈칫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여자를 구했는데 지금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게 뻔했다. 그는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민주는 차를 마시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 딸 유나가 토끼 인형을 껴안고 자고 있었다. 5살 검은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이불을 바로 덮어주고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춘 뒤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로 돌아오니 여자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민주는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어떤 소리에 잠에서 깬 그는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소파는 비어 있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여자가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찾은 듯한 그의 낡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준이 말했다. 여자가 돌아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죠? 저희 집입니다. 어제 의식을 잃으셔서 제가 이리로 모셔왔습니다. 여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작은 부엌, 낡은 가구, 냉장고에 붙어있는 아이의 그림들. 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죠? 그럴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호흡도 안정적이었고 맥박도 정상이었으니까요.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주셔서 그리고 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둘은 말없이 서 있었다. 민주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아이 방 문이 열리고 토끼 잠옷을 입은 잠이 덜 깬 유나가 나왔다. 아빠, 좋은 아침. 유나는 낯선 여자를 보고는 걸음을 멈췄다. 이 아줌마는 누구야? 민주는 딸 옆에 쪼그려 앉았다. 손님이야. 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아빠가 도와드렸어. 유나는 여자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몸이 아팠어요. 여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응, 그랬어. 하지만 내 아빠가 날 구해줬단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빠는 착해요. 모든 사람을 다 구해줘요. 민준이 웃었다. 모든 사람은 아니고. 얼른 가서 씻어. 아침 먹어야지. 유나는 욕실로 달려갔다. 여자가 민준을 보며 물었다. 따님이신가요? 네, 유나예요. 5살입니다. 사랑스럽네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저는 강지우라고 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김민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이 처음이었고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다. 민준이 식탁에 아침을 차렸다. 토스트, 달걀 프라이,
그리고 차유나가 돌아와 식탁에 앉아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밥을 먹었다. 아빠, 오늘 유치원 가? 응, 우리 딸 1시간 뒤에 갈 거야. 이 아줌마도 같이 가? 민주는 지우를 쳐다보았다. 아니, 이분은 바쁘신 일이 있으실 거야. 지우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민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순 없죠. 그렇게 배우지 못해서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잠시 후 독일어로 누군가와 빠르고 명료하게 통화하더니 전화를 끊었다. 10분 뒤에 차가 올 거예요.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유나는 식탁에서 그림을 그렸고 민주는 설거지를 했다. 지우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평범하고 소박한 삶, 사치나 화려함은 없지만 따뜻하고 진실된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의 삶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그런 것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운전기사가 아래층에 도착했다는 전화였다. 지우는 일어섰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제 명함입니다. 그녀가 명함을 내밀었다. 민주는 받아서 보았다. 크루거 인더스트리 대표이사 강지욱.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이 회사 대표님이셨습니까? 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유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섰다. 민준이 문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몸조심하십시오. 그가 말했다. 민준 씨도요. 그녀가 떠났다. 민준은 문을 닫고 명함을 든 채 서 있었다. 이상한 밤이었어. 이상한 아침. 그리고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지우는 차에 올라탔다. 그녀의 개인 경호원인 슈테판이 백미러로 그녀를 보았다. 밤새 어디 계셨습니까? 저희가 계속 찾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지우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가 나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좀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사무실로 가요. 집에 먼저 들러서 옷부터 갈아입으시는 게. 지우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낡은 후드티. 그녀의 드레스는 가방 안에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화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니, 바로 사무실로. 9시에 미팅이 있어? 슈테판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는 따지지 않고 차를 몰았다. 지우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그녀는 지난밤과 두 남자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정확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이 습격을 계획한 것이다. 문제는 누가. 차가 사무실 건물 앞에 멈췄다. 슈테판이 문을 열어주었다. 대표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만약 위협이 있었다면? 나중에 그녀가 말을 잘랐다. 지금은 일할 시간이야. 그녀는 20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파노라마 창문 너머로 도시 전경이 펼쳐졌다. 값비싼 가구, 그림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모든 것이 차가웠다. 비서 그레타가 뒤따라 들어왔다. 대표님, 어디 계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투자자들이 전화해서 난리였어요. 그레타, 커피 한 잔 가져와. 아주 진하게. 그리고 첫 미팅은 취소해. 점심때로 미뤄. 하지만 그렇게 해. 그레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지우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수백 통의 이메일, 보고서, 요청, 요구 사항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녀는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만 그 부엌이 떠올랐다. 토스트, 아이의 그림, 차 향기. 그녀의 삶에는 없는 소박함. 그레타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몹시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아.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레타는 믿지 않았지만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합병 관련 서류입니다. 법무팀에서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우는 서류철을 열었다. 숫자, 조건, 수백만 유로. 평소와 다름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서류에 서명하고 그레타에게 건넸다. 됐어. 점심까지는 자유시간이야. 그레타가 나갔다. 지우는 홀로 남았다. 창밖을 보며 민준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어떻게 망설임 없이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신과 위험 사이에 섰는지, 그저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이익을 바라지 않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준 것이 언제였더라? 기억나지 않았다. 지우는 가방에서 민준의 명함을 찾았다.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것을 주었지만 그의 연락처는 받지 않았다. 그레타에게 전화했다. 김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줘. 함부르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야. 주소와 전화번호가 필요해. 왜요? 그냥 찾아봐. 그레타는 즉시 일을 처리했다. 1시간 뒤 그녀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민준, 33세, 빠른 배송 소속 택배기사, 이혼 후 5세 딸을 양육 중, 린덴슈트라세 12번지, 38호 거주. 이지우는 종이를 받아 주소를 쳐다보았다. 고마워, 그레타.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마운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레타가 나갔다. 지우는 컴퓨터를 켜서 빠른 배송이라는 회사를 검색했다. 작은 회사였고 급여는 낮았으며 근무 조건도 열악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도와줄 수 있어?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조건을 제안할 수 있지. 하지만 민준의 말이 떠올랐다. 그렇게 배우지 못해서요. 자존심, 품위. 그는 그냥 주는 돈은 받지 않을 것이다. 좀 더 교묘하게 접근해야 했다. 지우는 인사부장에게 전화했다. 클라우스, 택배 회사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파트너십을 고려 중이니 리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까지.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계획이 머릿속에서 무르익고 있었다. 그의 회사에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급여를 인상하고 근무 조건을 개선하면 그는 자신이 빚을 졌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혜택을 볼 것이다. 교묘하고 올바른 방법이었다. 저녁에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베강 가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다. 파노라마 창문, 디자이너 가구, 개인적인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침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다. 침묵이 그녀를 짓눌렀다.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우야, 어디 갔었니? 10번은 전화했다.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항상 일이죠. 넌 가족은 잊어버린 거니? 잊지 않았어요. 그냥 바쁜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도 없을 만큼? 지우야, 너 37이다. 가족도, 아이도 없이 혼자 일만 하잖아. 그건 정상이 아니야? 지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엄마, 그 얘기는 그만해요. 그만하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돈이 가족을 대신할 순 없어. 가족이 자유를 대신할 수도 없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 아직도 이강혁을 용서 못한 거니? 지우는 얼어붙었다. 3년 동안 입에 담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그 사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해야 해. 너 그 사람 이후로 마음을 닫아버렸어.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됐잖아.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야? 엄마, 저 피곤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우는 전화를 끊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강혁, 전 약혼자, 잘생기고 성공했으며 카리스마 넘쳤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완벽한 커플이었지만 문이 닫힌 곳에서 그는 다른 사람이었다. 통제하고 질투하고 잔인했다. 그녀가 파혼을 선언했을 때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박하고 그녀의 평판을 망치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그녀가 더 강했기 때문이다. 그는 3년 전 다른 도시로 이사하며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그를 잊었다고 혹은 잊었다고 생각했다. 이제 지난밤의 습격을 떠올리며 지우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 사람이었다면? 만약 이강혁이 돌아온 거라면? 그녀는 슈테판에게 전화했다. 이강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누구와 어울리는지 전부 다. 그가 이번 습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 일단 조사해봐.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모든 정보를 보고하겠습니다. 지우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부엌과 둘이 아빠는 모든 사람을 다 구해줘요 라고 말하던 유나,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그저 도와주었던 민준을 떠올렸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모든 행동에 대가가 따랐다. 하지만 그는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었고 그것은 그녀가 가진 수백만 유로보다 더 가치 있었다. 다음 날 지우는 이강혁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그는 6개월 전 함부르크로 돌아왔다. 투자펀드에서 일하고 시내 중심가에 살며
누군가와 만나고 있지만 자세한 정보는 없었다. 슈테판이 덧붙였다. 주변인들 말로는 그가 대표님을 자주 언급하며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를 감시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싶어. 알겠습니다. 저녁에 지우는 린덴슈트라세로 차를 몰았다. 민준의 집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어리석은 짓이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몰랐지만 떠날 수가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유나를 안고 나왔다. 아이는 웃으며 아빠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들은 낡은 차에 올라타 떠났다. 지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이상한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그들이 가진 것을 원했다. 소박함, 친밀함, 따뜻함.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 클라우스가 택배 회사 목록을 가져왔다. 지우는 목록을 훑어보다가 빠른 배송을 찾아냈다. 여기부터 시작하죠. 왜 하필 이 회사입니까? 직감이에요. 대표에게 연락해서 파트너십을 제안하세요. 조건은 나중에 논의하고요. 클라우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계획이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파트너십이 체결되었다. 택배기사들의 급여는 1.5배 인상되었고 근무 조건도 개선되었다. 지우는 보고서를 통해 민준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일했다. 좋았지만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를 다시 만나고 이야기하고 고맙다고 말하거나 그저 곁에 있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다시 그의 집으로 갔다.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 그가 퇴근했다. 유나는 없는 걸 보니 유치원에 있는 모양이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민주는 돌아보며 놀랐다. 강지우 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냥 뵙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이미 하셨습니다. 부족했어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건 돈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하지만 보답하고 싶어요. 뭐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자리든 더 좋은 직책이든 뭐든지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죠? 빚지고 싶지 않아서요. 돈으로 사람을 사려는 것 같아 싫습니다. 지우는 침묵했다. 그 말이 아프게 와 닿았다. 당신을 사려는 게 아니에요. 돕고 싶은 거예요. 청하지 않은 도움은 통제나 다름없어요. 저는 통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우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이해해요. 미안합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차로 걸어갔다. 민준이 그녀를 불렀다. 강지우 씨. 그녀가 멈춰섰다. 정말로 돕고 싶으시다면 돈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되어주세요. 회장님도 억만장자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해 볼게요. 그녀는 차를 타고 떠났다. 민주는 그녀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이상한 여자야. 부유하고 영향력 있지만 외로워. 그녀의 눈에서 그게 보였어. 2주가 흘렀다. 지우는 민준을 잊고 일과 삶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잘 되지 않았다. 매일 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인간이 되어주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린 걸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슈테판이 이강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그가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대표님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시는 곳, 만나는 사람들 전부요. 지우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날 미행하고 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경호를 강화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싶어. 이미 조치 중입니다. 슈테판이 나갔다. 지우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이강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3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무슨 꿍꿍이일까? 저녁에 집으로 가는 길에 슈테판이 급정거했다. 무슨 일이야? 뒷차가 5분째 저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우가 돌아보았다. 검은색 세단, 선팅이 짙게 되어 있었다. 확실해? 네, 처음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공포를 느꼈다.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내겠습니다. 일단 따돌려 보겠습니다. 슈테판은 골목으로 급히 핸들을 꺾었다. 뒷차도 따라왔다. 슈테판은 속도를 높여 대로로 빠져나가 차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검은 세단은 뒤처졌다.
지우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이강혁이야.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찾아내. 슈테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지우는 진정할 수 없었다. 펜트하우스를 서성이며 와인을 마시고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강혁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습격을 계획하고 미행하며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다음은 뭘까?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쿠르트, 이강혁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필요해요. 그가 날 스토킹하고 있어요. 증거는 있습니까? 슈테판이 모으고 있어요. 내일까지는 확보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죠. 하지만 대표님, 조심하십시오. 그가 정말로 스토킹하는 거라면 위험합니다. 알아. 그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다. 감정적인 피로였다. 혼자 싸우는 것에 지쳐 있었다. 항상 혼자였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우야. 깊숙한 목소리. 이강혁이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얘기 좀 하고 싶어. 우린 할 얘기 없어? 오, 있지. 넌 3년 동안 날 피해왔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지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난 너한테 빚진 거 없어. 날 내버려둬. 그럴 수 없어. 넌 내 여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난 내 것이 아니야?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우린 끝났어. 아니, 내가 끝냈지. 난 아니야. 지우는 분노를 느꼈다. 이강혁, 계속 이러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접근 금지 명령, 경찰, 전부 다 동원해서. 그가 웃었다. 해봐. 하지만 기억해. 난 내가 어디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다 알아. 전부 다. 협박하는 거야? 아니,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곧 보자. 지우야. 그가 전화를 끊었다. 지우는 온몸을 떨며 앉아 있었다. 공포, 분노, 무력감이 뒤섞였다. 그녀는 슈테판에게 전화했다. 방금 이강혁이 전화해서 협박했어.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십시오. 그게 증거가 됩니다. 알겠어. 지우 씨, 그가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숨지 않을 거야. 이건 내 인생이고 내 도시야. 그가 날 쫓아낼 순 없어.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지우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며 누구를 믿어야 할지 생각했다. 슈테판, 그래. 하지만 그는 경호원이지 친구는 아니었다. 그레타, 아니, 그녀는 직원이다. 엄마, 말도 안 돼. 엄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누구? 머릿속에 민준이 떠올랐다. 그는 그때 망설임 없이 도와줬다. 어쩌면 다시 도와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부탁해야 할까? 그녀는 그를 자신의 문제에 끌어들일 권리가 없었다. 지우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언제나처럼 나 혼자 해결할 거야. 아침에 슈테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다. 그녀의 집과 사무실 근처에서 찍힌 이강혁의 사진, 사설 탐정과의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쿠르트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접근 금지 명령은 3일 뒤에 나올 예정이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이걸로 그를 멈출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다. 이강혁은 규칙을 지킬 사람이 아니었다. 저녁에 그녀는 다시 린덴슈트라세로 차를 몰았다. 왜 그랬는지 몰랐다. 그저 민준을 보고 싶었다. 집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민준이 유나와 함께 나왔다. 그들은 놀이터로 향했다. 유나는 앞서 달려가며 웃었고 민준은 미소 지으며 뒤를 따랐다. 지우는 그들을 보며 따뜻함과 부러움,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되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놀이터로 다가갔다. 유나가 그녀를 먼저 발견했다. 아빠, 봐. 저 아줌마 왔어. 민준이 돌아보며 놀랐다. 지우 씨,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또 나타나서. 그냥 두 분을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무척 긴장해 보이시는데요. 지우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전 약혼자가 절 스토킹해요. 헤어진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미행하고 협박하고 무서워요.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네,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그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이야기 좀 하시겠어요? 유나야, 저기 그네에서 좀 놀고 있어? 아빠 여기 있을게.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갔다. 민준이 벤치에 앉자 지우도 그 옆에 앉았다. 말씀해보세요. 지우는 이강혁에 대해 어떻게 만났고 거의 결혼할 뻔했는지,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파혼과 3년간의 침묵, 그리고 그의 귀환과 그날 밤의 습격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아마 그 사람이 계획했을 거예요. 겁을 주거나 납치하려 했겠죠? 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었어요. 확신해요. 민주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우가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절 도와줬어요. 그냥 도와줬어요. 그래서 다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경호원도 탐정도 아니고 그냥 택배기사일 뿐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잖아요. 저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주는 그네를 타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저에겐 딸이 있습니다. 함부로 위험을 감수할 순 이해해요. 지우가 재빨리 말했다. 위험을 감수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사람이 정말 위험하다면 당신에겐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경호, 이동 경로 변경, 어쩌면 임시 거처로 옮기는 것까지요. 숨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안전하고는 싶으시겠죠? 지우는 침묵했다. 그가 옳았다. 네. 그렇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세요. 자존심도 좋지만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지우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현명하시네요. 아니요. 그냥 험한 꼴을 좀 봤을 뿐입니다. 험한 동네에서도 일해봤거든요. 위험이 어떤 모습인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우는 위험해 보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유나가 달려왔다. 아빠, 집에 가자. 배고파. 민준이 일어섰다. 가자. 우리 딸 지우 씨, 몸 조심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정말로 전화하세요. 그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혹시 모르니 번호 좀 찍어주세요. 지우는 휴대폰을 받아 자신의 번호를 입력하고 돌려주었다. 고맙습니다. 별말씀을요. 그들은 헤어졌다. 지우는 차에 앉아 민준이 유나와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은 무엇보다 소중했다. 다음 날 접근 금지 명령이 발효되었다. 이강혁에게 서류가 전달되었다. 그는 지우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화, 문자, 미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위반 시 체포될 수 있었다. 지우는 생각했다. 이제 끝이야. 그가 포기할 거야? 그녀는 틀렸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접근 금지 명령 따위로 날 막을 순 없어. 넌 영원히 내 거야? 곧 보자. 지우는 슈테판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 사람이야, 이강혁. 번호는 새롭지만 그가 맞아.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명령 위반입니다. 그래,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거야. 슈테판이 그녀를 심각하게 쳐다보았다. 지우 씨, 정말로 그가 체포될 때까지 잠시 다른 곳으로 피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24시간 경호를 강화하고 그의 동선을 계속 감시해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슈테판이 나갔다. 지우는 홀로 앉아 무언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이강혁은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올 것이고 위험할 것이다. 밤에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며 민준과 그의 말,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저 곁에 있어 주었는지를 생각했다.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이렇게 썼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1분 뒤 답장이 왔다. 언제든지요. 힘내세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고 그것이 힘이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우는 끊임없는 경호 속에서 살았다. 슈테판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동 경로는 매일 바뀌었다. 집에는 보안 시스템과 카메라, 추가 잠금 장치가 설치되었다. 이강혁은 조용했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그것이 협박보다 더 무서웠다. 폭풍 전의 고요. 지우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계속되는 긴장감이 기력을 앗아갔다. 잠도 잘 못 자고 거의 먹지도 못했다. 그레타가 걱정했다. 대표님, 휴가가 필요해요. 너무 지쳐 보이세요? 안 돼, 할 일이 너무 많아. 일은 기다려줄 수 있어요. 대표님은 강철이 아니시잖아요. 지우는 반박하려다 그레타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계에 다다랐다. 알았어. 며칠 쉬어야겠다. 미팅은 다 취소해. 그레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셨네요. 지우는 도시를 떠나 호숫가에 있는 별장을 빌렸다.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이었다. 슈테파는 곁에 남겠다고 고집하며 문 앞 차 안에서 경계를 섰다. 지우는 호숫가를 산책하고 책을 읽으며 긴장을 풀려 애썼다. 잘 되지 않았다. 생각은 자꾸만 이강혁과 민준, 그리고 자신의 얽혀버린 인생으로 돌아갔다. 이틀째 되던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우 씨, 안녕하세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지우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잘 지내요. 며칠 쉬러 나왔어요. 잘하셨네요. 휴식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나요? 네, 조용해요. 그게 더 무섭지만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가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접근 금지 명령에 겁을 먹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럴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럼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정말로 전화하세요. 고마워요. 민준 씨, 별 말씀을요. 힘내세요. 그들은 전화를 끊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따뜻함을 느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다. 저녁에 그녀는 테라스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슈테판이 들어왔다. 지우 씨, 쿠르트에게서 전화 왔습니다. 이강혁이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대표님 사무실 근처에 접근한 것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경찰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지우는 긴장했다. 언제 일이야? 어제 저녁입니다. 대표님이 안 계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미행했겠죠? 내가 도시에 없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슈테판이 미간을 찌푸렸다. 모르겠습니다. SNS를 감시했거나 정보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우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정보원, 내 사람들 중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슈테판이 나갔다. 지우는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다. 이강혁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누군가 그를 돕고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가 그랬을까? 그레타. 아니, 그녀는 수년간 충성을 다했다. 쿠르트도 아니다. 슈테판은 절대 아니다. 그럼 누구? 아침에 쿠르트에게 전화했다. 지난 한 달간 내 일정에 접근 권한이 있었던 모든 직원을 조사해. 한 명도 빠짐없이. 지우 씨, 시간이 걸릴 겁니다. 찾아내. 쿠르트는 일을 시작했고 저녁 무렵 결과를 가져왔다. 접근 권한이 있었던 사람은 7명입니다. 그레타, 비서 2명, 보안팀 직원 3명, 그리고 인사부장 클라우스입니다. 지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클라우스. 그는 5년이나 일했어. 네, 하지만 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한 달 전 거액의 송금을 받았습니다. 10만 유로. 송금인은 익명입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강혁이 그를 매수한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즉시 해고하고 이 정보를 경찰에 넘겨. 알겠습니다. 쿠르트가 나갔다. 지우는 분노로 떨며 앉아 있었다. 배신. 자신의 회사 안에서 이강혁은 그녀의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뻗었다. 그는 또 어디까지 손을 뻗었을까? 저녁에 그녀는 도시로 돌아왔다. 별장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너무 취약했다. 사무실과 사람들, 보호가 있는 곳 가까이에 있어야 했다. 슈테판이 그녀를 펜트하우스까지 데려다주고 모든 방을 확인했다. 이상 없었다. 집에 계십시오. 내일 아침에 모시러 와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알았어. 슈테판이 떠났다. 지우는 문을 잠그고 보안 시스템을 켠 뒤 소파에 앉았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고 싶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여보세요. 지우야. 보고 싶었어. 이강혁이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전화를 해?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이야. 명령은 종이 조각일 뿐이야. 날 막을 순 없어. 경찰이 널 찾고 있어. 곧 잡힐 거야. 이강혁이 웃었다. 내가 원할 때 잡히겠지? 지금은 게임 중이고 넌 내 장난감이야. 지우는 공포를 느꼈다. 원하는 게 뭐야? 너 예전처럼. 넌 내 여자였잖아. 지우야. 헤어진 건 실수였어. 넌 돌아오게 될 거야? 절대 아니. 두고 보지. 참, 너한테 새로운 친구가 생겼더군. 김민준이라고 하던가? 딸이 있는 택배기사. 지우는 얼어붙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모든 걸 알아. 그가 어디 사는지도. 린덴슈트라세 12번지 38호. 딸은 5번 유치원에 다니지. 아주 귀여운 아이더군. 지우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마. 그들은 아무 상관없어. 그건 내 하기 나름이야. 내가 착하게 굴면 그들은 무사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강혁, 제발 부탁이야. 그들을 내버려 둬. 나한테 원하는 걸 해. 하지만 아이는 건드리지 마. 그럼 날 만나? 내일 혼자와 경호원도 경찰도 없이 이야기 좀 하자.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둔다면? 내가 온다면? 그래? 지우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그를 믿을 수 없었지만 가지 않으면 그가 유나를 해칠지도 몰랐다. 그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어디서, 언제, 강변공원, 저녁 8시. 혼자와 경호원이 보이면 거래는 취소고 김민준과 그 딸이 다칠 거야. 갈게. 착하네. 내일 봐. 그가 전화를 끊었다. 지우는 떨며 앉아 있었다. 이강혁이 민준과 유나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아이를 협박했다. 민준에게 알려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했다. 지우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리는데요. 민준 씨, 되어야겠어요. 급해요. 중요해요. 지금은 너무 늦었는데, 제발요. 따님에 관한 일이에요. 민준이 긴장했다. 유나요. 유나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직은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위험해요.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갈게요. 지우는 주소를 보내고 펜트하우스를 서성거리며 기다렸다. 30분 뒤 초인종이 울렸고 그녀는 문을 열었다. 민준이 불안한 얼굴로 복도에 서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지우는 그를 안으로 들여 문을 닫았다. 앉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민준은 앉아서 주에 깊게 들었다. 지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강혁, 전화, 협박, 그리고 그가 유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까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내 딸을 협박했다고요? 내일째가 내일 혼자 만나러 가면 유나를 내버려 두겠다고 했어요. 민준이 일어섰다. 가면 안 됩니다. 함정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가지 않으면 그가 유나를 해칠지도 몰라요. 그럴 순 없어요. 민준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제 딸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우린 거의 모르는 사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우는 시선을 내렸다. 당신이 절 도와줬으니까요. 망설임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 때문에 당신 가족이 다치는 걸 볼 수는 없어요. 민준이 그녀 옆에 앉았다. 지우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은 미친놈입니다. 당신이 그의 행동에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해결합시다. 당신이 그를 만나러 가세요. 저는 만약을 위해 근처에 숨어 있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혼자 오라고 했어요. 누가 보이면 거래는 취소라고 했어요. 경찰은요. 마찬가지예요.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경찰에 알리되 거리를 두고 대기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처에 있을게요. 그는 제 얼굴을 모르니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지우가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다치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지우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 잘 될 겁니다. 약속할게요. 그들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지우는 따뜻함과 지지를 느꼈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었다. 밤늦게 민준은 떠나면서 내일 공원에 숨어서 거리를 두고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내일과 이강혁과의 만남,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생각했다. 두려웠지만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유나를 위해,
민준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강혁을 완전히 멈춰야 했다. 아침에 그녀는 슈테판에게 전화했다. 저녁에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 혼자 갈 거야. 지우 씨, 위험합니다. 알아. 하지만 꼭 가야 해. 끼어들지 마. 슈테판은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단호함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락망은 유지하겠습니다. 휴대폰은 켜두십시오. 그러지. 낮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지우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저녁을 기다렸다. 7시에 그녀는 경호원 없이 혼자 떠났다. 7시 반에 공원에 도착해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다. 공원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으며 근처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길을 따라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이강혁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민준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잘 숨어 있었다. 정확히 8시 정각, 나무 뒤에서 이강혁이 나왔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왔구나, 지우야. 잘했어. 지우는 그에게서 3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나왔어. 이제 김민준과 그 딸을 내버려둬. 이강혁이 웃었다. 먼저 이야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지.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무슨 할 얘기가 있어? 넌 날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법을 어기고 있잖아. 원하는 게 뭐야? 이강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내게 돌아오는 거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내가 있을 곳은 내 곁이 아니야?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거짓말. 우린 완벽한 커플이었어. 내 오만함 때문에 모든 걸 망쳤을 뿐이야. 내가 날 통제하고 숨 막히게 하고 인형으로 만들려 했기 때문이야. 이강혁은 화가 났다. 난 널 사랑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지.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지우는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안 그러면 뭐, 경호원이라도 부를 건가? 없잖아. 넌 혼자야. 지우는 공포를 느꼈다. 이강혁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민준이 걸어 나왔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강혁이 돌아보며 민준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넌 누구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녀에게서 떨어져. 이강혁이 비웃었다. 하, 택배기사 나셨네. 로맨틱한 구원자라도 된 줄 아나? 이 여자가 널 선택할 것 같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가난뱅이에 그냥 노동자일 뿐이라고. 이 여자는 억만장자야. 너희는 사는 세계가 달라.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난 이 여자를 협박하지 않아. 스토킹하지도 아프게 하지도 않지.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강혁이 칼을 꺼내 들었다. 차이점은 내가 지금 꺼지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지. 지우가 비명을 질렀다. 강혁아, 안 돼. 민준은 멈춰 서서 칼과 이강혁을 쳐다보았다.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 때문에 정말 사람을 죽일 셈인가? 이강혁은 칼을 꽉 쥐었다. 사랑해. 그냥 잊어버렸을 뿐이야. 내가 다시 기억나게 해줄게. 그가 민준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경찰들이 튀어나왔다. 슈테판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경찰이다. 칼 버리고 손들어. 이강혁은 멈칫했다. 돌아보니 경찰들이 보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그를 뒤쫓았다. 1분도 안 되어 그들은 그를 따라잡아 제압하고 체포했다. 이강혁이 소리쳤다. 강지우,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돌아올 거라고. 들었어. 돌아올 거야. 그가 끌려갔다. 지우는 온몸을 떨며 서 있었다. 민준이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이제 끝났어요. 그는 더 이상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지우는 그에게 기대어 조용히 울었다. 고마워요.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언제나 그럴게요. 이강혁은 체포되어 접근금지 명령 위반, 협박, 흉기 소지 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사는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너무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될 것이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악몽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할까?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며 민준을 생각했다. 그는 2번이나 망설임 없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며 그녀를 구해주었다. 왜? 전화가 울렸다. 민준 씨,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훨씬 좋아졌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별 말씀을요. 모든 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우 씨,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만나서 협박이나 경찰 없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웃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언젠가요? 내일 저녁 어떠세요? 저희 집에서 저녁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유나도 좋아할 거예요. 갈게요. 다음 날 저녁, 지우는 민준의 집에 도착했다. 3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자 유나가 문을 열었다. 지우 이모, 오셨어요. 지우는 쪼그려 앉아 아이를 안았다. 물론이지. 약속했잖아. 안으로 들어서니 민준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금방 준비될 겁니다. 지우는 식탁에 앉아 민준이 음식을 담는 것을 보았다. 닭볶음, 채소, 감자 같은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맛있고 집밥 같은 냄새가 났다. 그들은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다. 유나는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유치원과 친구들, 새 장난감 이야기를 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들었다. 이곳은 편안하고 가면이나 역할, 기대 없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저 그녀, 그저 그들이었다. 저녁 식사 후 유나가 잠자리에 들었다. 민준과 지우는 부엌에 남아 차를 마셨다. 저녁 잘 먹었어요. 지우가 말했다. 이렇게 맛있게 먹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설마요. 개인 요리사도 있으실 텐데요. 있긴 하지만 이건 달라요. 여긴 더 따뜻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여긴 유나와 저의 집이니까요. 지우가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 씨, 왜 절 2번이나 도와줬어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왜요? 민준은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해 보였고 그래서 계산 없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이강혁은 위험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었다. 민준이 그 손을 잡았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보기 드문 사람이죠. 당신도 그래요? 그저 그 모든 갑옷 아래에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죠. 지우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잊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이 다시 생각나게 해줬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몇 달이 흘렀다. 지우와 민준은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드물게, 나중에는 더 자주. 저녁 식사, 산책, 유나와 함께 보내는 주말. 아이는 지우를 받아들였고 정을 붙였다. 지우 이모라고 부르며 비밀을 털어놓고 잠자리에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지우는 활기를 되찾았다. 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진짜 가족. 어느 날 저녁, 유나가 잠들었을 때 민준이 물었다. 지우 씨, 행복해요? 지우가 그를 바라보았다. 네, 몇 년 만에 처음으로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이혼 후에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과는 편하네요. 지우는 몸을 기울여 그에게 입을 맞췄다. 당신이 존재해줘서 고마워요. 민준이 그녀를 안았다. 우리를 지나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앉아 있었다. 지우는 이것이 옳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옳았다. 1년 후, 지우는 민준의 집으로 이사했다. 펜트하우스를 팔고 세 사람을 위한 더 큰 아파트를 샀다. 유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제 내 방이 2개야. 그리고 지우 이모도 우리랑 같이 살아. 지우가 웃었다. 이모 말고 그냥 지우라고 불러. 아니면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유나는 생각에 잠겼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지우는 얼어붙었다. 민준을 바라보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원한다면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원해요. 이모는 엄마 같아요. 착하고 날 사랑해주잖아요. 지우는 아이를 껴안고 조용히 울었다. 나도 아주 많이 사랑해. 민준은 그들을 보며 완전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세 사람의 삶이 시작되었다. 서로를 배우고 가끔 다투고 화해하며 함께 성장했다. 지우는 변했다. 더 부드럽고 차분해졌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으며 회장도 억만장자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민준도 변했다. 더 자신감 있고 침착해졌다. 지지를 느끼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유나는 그녀를 아끼는 두 부모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랐다. 어느 날 저녁, 만난 지 2년이 되었을 때 민준이 말했다. 지우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지우가 그를 바라보았다. 들어요. 민준은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네, 물론이죠. 네. 민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안았다. 유나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결혼할 거야, 지우가 말했다. 유나는 기쁨에 소리쳤다. 만세.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다. 민준이 딸을 안아 들었다. 우린 언제나 진짜 가족이었어. 그냥 이제 공식적으로 되는 것뿐이야. 결혼식은 작은 교회에서 소박하게 치러졌다. 친구, 동료들, 그리고 유나가 부케를 들었다. 지우는 민준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며 이것이 올바른 유일한 선택임을 느꼈다. 사랑해,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민준이 대답했다. 그들이 입을 맞추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삶은 계속되었다. 드라마도 위협도 없는 평범하고 소박한 삶, 그저 가족. 아침 식사, 저녁 식사, 학교 모임, 산책. 지우가 꿈꿔왔지만 가능하리라 믿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준은 신문을 읽고 있었고 유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완벽한 저녁이었다. 지우는 생각했다. 1년 전 그녀는 혼자였고 텅 비어 있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 사랑, 따뜻함이 있었다. 때로는 구원이 당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 그저 우연히 곁에 있어준 사람에게서 찾아온다. 민주는 필요할 때 곁에 있었고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